제시문 숙지를 10분간 하는 동안 최대한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최대한 면접 컨설팅 관련 꿀팁을 좀 많이 방출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반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 저희 학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고액 컨설팅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양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들을 몰아넣고 강의형으로 했을 때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한 명 한 명한테 여러 명의 노하우를 다 녹여내서 그 학생이 합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저는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대면 컨설팅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해서 이제 정말 단순히 너무 비싸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도움을 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의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영상들이 많이 나가게 될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더이시플렉스라는 학원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제 더이시플렉스는 창의조력 컨설팅이라는 주식회사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연구소는 이제 학원장님들 교육과 학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요. 수식 컨설팅과 자소서 첨사, 면접 컨설팅, 정식 컨설팅 이렇게 네 개의 메인 컨텐츠가 있고 이 메인 컨텐츠에만 집중을 합니다.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수식 컨설팅, 정식 컨설팅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요하는 그런 컨설팅인데 이것들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또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첨삭과 면접 컨설팅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자소서 첨삭을 할 때 많이 오셨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1차를 붙으면 면접 컨설팅을 오실 텐데 저희는 1차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만이 그나마 예약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학생에게 4명의 컨설턴트가 붙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나마 정말 소수정예라고 해도 4명 그룹 모으면 1명 선생님이 붙죠. 그게 아니라 한 명의 학생에게 4명의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률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용이 좀 비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합격을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저의 운영 방식과 맞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데 다 클릭이 가능해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 안에 들어왔고요. 거기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오시는 길로 들어가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 가지 마세요. 여기는 관리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너무 여러 채널을 운영할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널은 이렇게 블로그와 카카오톡 이렇게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더이시플렉스라는 학원과 주식회사 창의조력 컨설팅의 양쪽 업무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저희 플러스 친구입니다. 친구는 벌써 2,500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벤트를 좀 자주 하라고 하는데 이벤트는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마케팅 팀원들이 좀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런 류의 마케팅으로는 저 요거 친구가 3,000명 되면은 그 친구한테 제가 3만원짜리 스타벅스 쿠폰 보내주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3,000명째의 사람이 되신 분은 스크린샷을 찍어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대화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전화하기 눌러도 이쪽으로 연결은 바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시즌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 전화가 6대가 있는데 6대가 동시 통화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가 안 될 때는 톡으로 문의 주시면 그 톡을 바로 또 이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원도 있으니까 그대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거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를 요거는 이제 수시적 컨설팅, 자소서 컨설팅 시즌 지났으니까 면접 컨설팅 관련해서 프로모션을 여기다 올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이제 더이시플렉스의 내용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이시플렉스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한 4년? 그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 창의조력 컨설팅은 11년 그 정도 운영을 했는데 창의조력 컨설팅의 노하우를 설립된 학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 미래캠, 그러니까 원주 캠퍼스를 이번에 미래 캠퍼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영상만 올리면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이렇게 쓰면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미래 캠퍼스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희도 그냥 연세대 미래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인재 전형은 예전부터 있었던 전형인데 그 전형도 제가 이제 많이 컨설팅을 해줬고 저는 의대 컨설팅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의대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준비는 가능하지만 연세대의 경우 미래 캠퍼스다, 원주 캠퍼스다 이런 경우에는
12시간제가 기본이고 의대의 경우는 24시간제가 기본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내려보면 안녕하세요, 더이플렉스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직원들이 쓴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의대에 관한 글을 포스팅합니다. 의대 전형은 뛰어난 내신 성적과 생기부뿐만 아니라 상당한 면접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상당한 아니죠. 탁월한으로 바꿔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연세대 미로 캠퍼스, 구 원주 캠퍼스의 강원 인재 전형의 의대 면접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강원 인재 전형의 의대 면접이나 아니면 타 전형, 그러니까 면접형 이번에 신설됐죠. 면접형 신설됐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원래부터 있었죠.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면접형, 강원인재 전형,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3개가 필요합니다. 이 3개 전형 모두 저는 합격자를 배출을 했고 합격률도 본인들이 최저를 마친 경우는 100%였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 버전이 이제 나왔고 2020년 수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건 8월 말에 작성이 된 포스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센터 쪽으로 이제 오시면 이제 다른 정보들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의학적 인성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9년 수시 강원인재 전형 기출 문제를 보여주고 있네요. 요걸 좀 키워볼까? 네, 200으로 키워봤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돼 A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출혈을 발견해 치료했고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의료진은 항암 치료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자는 병원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고 연락 가능한 가족도 없었다. 이거 너무 슬픈데? 병원 측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환자를 퇴원 처리했다. 근데 좀 그렇다, 그죠? 일부러 좀 그런 상황을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을 보기 위해. 퇴원 수속을 받은 원무과 직원은 거동조차 힘든 환자를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은 채 돌아갔다. 이게 지금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면접인데요. 자기들은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케이스를 놓겠죠. 저 너무 슬픈데요.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하기 힘들었던 환자는 1시간 넘게 로비에 방치돼 있었다. 환자는 병원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사설 구급차에 실려 근처 국립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게 가지문이고 나지문의 경우는 통계청 인구 추계상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고령 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라는 건 다들 아는 얘기죠. 2016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7.7%로 반수네요. 아마 지금은 더 높겠죠.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의 약 4배에 달한다. 너무 슬퍼요. 그냥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대치동은 브런치 카페가 그렇게 잘 돼요. 막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브런치 카페에 할머니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막 스카이캐슬 보면은 스카이캐슬에서는 이번에 막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막 엄마들이 좀 극성인 것처럼 나왔지. 근데 실제로는 컨설팅 업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들도 많이 보지만 할머니들의 그 브런치 카페 꽉꽉 차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치동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 아마 빈곤과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 또 이제 굳이 엿들은 건 아니고 옆에 이제 들려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삼성동에 그거 굳이 팔았어? 그거 뭐 10%만 팔았는데 30억 정도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우리나라도 필리핀 못지 않구나.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필리핀이 그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막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그러는데 삼성동이 땅을 팔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65세 노인 진료비는 1인당 42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노인들이 빈곤이 있는데 노인들의 진료비가 너무 높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이제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좀 전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2010년 대비 2배에 달한다는데 10년마다 2배도 아니고 7년 만에 2배가 됐으면 7년마다 2배가 됐으면 여러분들 수학 잘 하시죠? 계산해보세요. 한 30년 후에 얼마가 될 건지. 문제 1-1. A병원의 행위에 대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각각의 입장에서 지원자의 생각을 말하시오. 근데 제가 아까 그냥 좀 그렇네요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 면접에서 좀 그렇네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윤리라 하면 너의 가치관은 어떠하니? 라고 일단 질문이라고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사회 윤리의 측면에서는 이제 윤리의 범위를 본인이 규정을 지어야 돼요. 윤리의 범위를 공리주의라는 관점으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윤리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철학가나 사상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상가들의 생각을 따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개인 윤리라는 이 불명확한 단어와 사회윤리라는 이 불명확한 단어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재정의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럼 저라면은 개인윤리는 여기서의 개인윤리는 정말 저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윤리와 관련해서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개인윤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윤리의 문제를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암 치료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만 나와 있고 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죽는다? 아니면 뭐 치료를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없다인지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했다고 해서 이거는 의사의 불법 행위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윤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나아제 신문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제 신문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노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 발생하는 건강진료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의료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불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그것의 지불량을 사회보장제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자주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보험 부담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또한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1-2. 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그 재시문 숙지를 10분간 하는 동안 최대한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나쁘다,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될 게 아니라 어떤 틀과 어떤 관점과 어떤 가치관을 보여줄 건가를 미리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갔다 온 학생들의 이제 답변을 들어봤는데 다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대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반대의 접근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의대 면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를 얘기하고 소극적 안락사가 대법원이 정해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이번에 연명치료법으로 다시 재규정을 했죠. 그럼 연명치료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들이 쫙 짜여져 있는데 그 구조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유료로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의 답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체계를 세우고 10분 동안 빠르게 체계를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접근을 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대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연명치료 관련 법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의도가 나와 있네요.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진료비가 높은데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 추세는 더욱 심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는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의 회복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죠.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의 회복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접근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례와 통계자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윤리 관점을 각각에서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관점은 개인윤리에 대해서 재정의할 것, 사회윤리 관점에 대해서 자기만의 재정의를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문항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명확하게 답을 주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는지까지만 확인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보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요거 뭐냐면요. 연세대 원주캠 강원인제 되면 꼭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대, 연세대 원주, 한림대 이렇게 3개 학교가 이제 알아주는 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꼭 쓰시라고 합니다. 저 영상도 꼭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 유튜브도 많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종소리까지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요것도 볼까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의대 면접 기출 혹시 달랐을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건 강원지대 전형이었는데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다를까요? 살펴보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기출 분석하는 거. 같죠? 자, 여러분 같죠? 네. 자, 근데 우리 아까 1번을 봤었잖아요. 1번은 봤었고 근데 요거 안 봤어. 요거 한번 보죠. 이거 좀 골 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의대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약간 허리 찔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인성을 보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인성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 549명, 부양 분쟁에 울고 블라블라 해서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했다. 요거 엄청 까였죠? 인도적 체류 지위를 얻은 예멘인은 제주도 식상에 취직했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건 좀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따돌림으로 생긴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주택가에 불을 지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고통받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나 지문에서는 이런 집단 따돌림은 특별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유 자체가 외모와 그다음에 부모의 출신, 그다음에 다른 태도나 행동, 말이 약간 어눌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게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되는 거죠. 재심은 나 상황에 대해 지원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양비론 양시로는 좋은 접근은 아닌데 양비론 양시로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양쪽 입장을 한 번씩 다 얘기해 주는 것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멘인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종교에 따른 차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취업을 시켜준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쁜 시기에 갑자기 나가버리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다와 나를 잇고 다문화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예시함께 설명하시오. 저는 이게 깜짝 놀랐던 게 의대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를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되게 의아했고 좀 과하다? 글쎄요, 이거 뭐 적중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보통은 제가 항상 적중을 해요. 요 1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적중한 내용이고 문제 2번은 적중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이런 쪽은 전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매년 이제 이 의대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어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의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나는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될 거냐 아니면 실력이 좋은 의사가 될 거냐 마음은 차갑더라도 둘 중에 하나 중 선택하라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의사가 되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뭔가 의료사고가 생기고 그것에 가슴 아파하고 그건 저는 전혀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는 어떤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에 적합한 인성은 그 사람이 어떤 냉철하고 차갑더라도 확실하게 환자의 목숨과 어떤 환자의 안위를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더 이 의대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의학계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이제 마음이 따뜻한 의사라는 이제 제가 맨날 나오는 그 기출과 어느 정도 연결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한 의사라는 기준만으로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마음이 따뜻한 의사와 실력 있는 의사 중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고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실력 있는 의사를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이쪽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로 제가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나온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점점 의사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배경으로 한 환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아까 우리 1번과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1번에서 봤을 때 무슨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기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 의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 그에 합당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는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긍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란 직업이 이제 점점 예전에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쪽의 질문이 나왔다면 이제는 다문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제 편견 없이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인 걸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이제 기출로 나온 것이고 인성적인 측면을 많이 보려고 이런 문제를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가진 불만이 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따뜻한 마음일까요? 당연히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따뜻한 마음 때문에 수술한 손가락이 떨린다면 그거는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나빠 보이기에 접근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똑해 보이게끔 의대 면접을 보시면 분명 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의대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 그다음 특히나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의대 면접 준비하신 분들은 를 제외하고는 여태 한 7년 정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적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다 합격을 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러면 문의는 이 번호로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클릭해서 이동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